자, 오늘 할 내용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그죠? 우리 이론 시간에 옛날에 배우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빅데이터 경영론 시간에 인공신경망에 대한 간단한 사례랑 히스토리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신경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신경망의 개념이에요. 인공신경망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딥러닝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인공신경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에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인데,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그 신경망이라는 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퍼셉트론에서 발전해서 좀 발전해 나간 게 두 번째가 아달라인이라는 방법이에요. 좀 이런 것들이 다 방법론 이름입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큰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 퍼셉트론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거를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달라인이라는 모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비슷하게 파생된 게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층 신경망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층 신경망이라는 이름이 불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름 부를 때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이라는 게 인공,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Neural이라는 게 뇌, 뉴런을 우리가 형용사적으로 하는 게 뉴런에서 뉴럴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뉴런들이 묶여져 있는 망,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이제 다층 신경망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신경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경망에 대한 개념인데, 자, 신경망,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ANN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인공신경망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인공신경망,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경망 이렇게 돼 있고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렇게 불립니다. 자, 신경망이라는 거는 인간의 두뇌 구조와 유사한 지도학습 방법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도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뇌신경망의 원리를 이용했다. 말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거는 학습이라는 개념이에요. 학습에 대한 개념. 그래서 학습, 러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 간의 패턴 또는 관계를 습득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그림이 사람의 뇌예요. 그죠? 사람의 뇌고, 앞부분에 있죠. 앞부분에 우리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죠. 그죠? 시각, 청각,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인간은 이런 앞에 인풋들이 들어오죠. 그죠?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면 이 정보를 이 뉴런, 뇌세포, 뇌에서 그 정보들을 sum of input이라 그래서 취합을 하죠. 그죠? 냄새, 보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정보가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그 정보를 통해서 트랜스퍼,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냐, 그리고 다른 뉴런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뇌라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의 뇌는 수없이 많은 뇌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뇌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 뉴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뇌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신경망은 인간의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델링 한 겁니다. 사람의 뇌처럼 우리가 작동을 하는 어떤 그런 그 학습 방법을 우리 만들어낸 거고요. 우리 인간의 뇌는 수없이 많은 뉴런, 뇌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뉴런입니다. 뉴런이 있고 신경망이 있는데 뉴런으로 구성된 망이 신경망이에요. 근데 이 신경망을 하기 이전에 그럼 먼저 뉴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뉴런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뇌세포 하나의 뇌세포인데 이 뇌세포는 이 안에 뇌세포 핵이라는 게 있어요. 셀바디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뉴런이고요. 이 뉴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이런 수상돌기라 그러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를 받는 겁니다. 정보를 받아서 이 뉴런이 이 정보들을 쭉 취합해서 정보를 정리를 합니다. 들어온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이 정보들은 다른 뉴런들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수없이 많은 뉴런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겠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뉴런하고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계속. 그게 우리 뇌세포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뇌세포들이 지금 이런 작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들어와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 생각만 하세요. 수업을 통해서 계속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이런 정보들을 이 뉴런이라는 거가 다 취합을 합니다. 여러 개의 뉴런들로 온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정보를 얘가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뉴런에 전달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그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 선에서 정리를 할까라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뇌세포 하나의 역할이고요. 이 뇌세포들을 쭉 연결을 해주면 서로 간의 정보들이 주고받으면서 계속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그래서 신경하고 신경망 사이에는 시냅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미세하게 작은 정보들이, 입자들이 여기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뇌과학. 사람의 뇌과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그래서 신경망은 이 하나의 뉴런이 역할을 하고요.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들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신경망이라는 개념은 조금 지나서 초창기 때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나중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처음에는 이 뇌세포 하나를 가지고 처음에는 계산을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뇌과학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나중에 나온 개념이에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인공신경망에 하나의 뉴런, 하나의 뇌세포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모델이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런 정보들이 요 안에서, 요거를 뉴런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안에서 정보가 취합이 되고 막 뭔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를 방법론적으로 수학적 공식, 알고리즘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뉴런이 만들어진 게, 이거 신경망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뉴런이라고는 개념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망을 알기 위해서는
뉴런이 뭔지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자, 뉴런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 화학적, 전기적 신호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 이게 생물학적인 뉴런입니다. 생물학적인 뉴런은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생돌기, 축색돌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입력이고요. 얘가 출력이고요. 근데 중간에 뉴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활성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활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뉴런이 입력해서 받은 정보들을 서메이션을 해요. 통합을 합니다. 정보를 다 통합을 해서 얘가 어떠한 특정한 임계치를 통과를 하면 다른 뉴런의 정보를 전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스톱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활성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뉴런이 뇌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임계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임계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보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요. 뇌세포가 있고 100조 개의 시냅스는 요 끝에 달려있는 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의 뉴런에 대한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공신경망, 이런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던 개념이 바로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퍼셉트론이 우연찮게 그냥 툭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은 전부 다 수학적 알고리즘 또는 통계적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나온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방법론들은 수학 공식들이 다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회귀 분석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상돌기가 있고요.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인풋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안에서 이거를 다 서메이션, 수학 공식에 있어서 시그마라는 개념인데요. 시그마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수학 배우셨죠? 기본 개념이죠. 수학에서 시그마는 다 더하라는 겁니다. 모든 숫자를 다 더해라. 간단합니다. 다 더해라. 뭐냐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다 더해서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 합하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 들어온 모든 정보들을 다 서메이션, 합쳐서 합계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계 내는 거 다 알죠? 합계 낸다. 그죠? 합계를 낸 다음에 그 값이 일정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 임계치를 설정한 다음에 이 임계치를 통과하면 그 다음 번호로 값을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정보를 결합하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있는데 이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바깥으로 값을 어떻게 보내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학적 공식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통계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통계학 시간에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배워왔고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정리를 하자면 회귀 분석은 영국의 유전학자인 갈 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19세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리그레션이라는 건데 회귀한다는 말인데 회귀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그죠? 회귀라는 건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이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아버지 키와 아들의 키를 쭉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 모양을 보시면 여기 아빠의 키와 아들의 키,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아들의 키고요. 이쪽이 이제 아빠의 키인데 그 키를 보면
아빠의 키가 클수록 아들 키도 크는 이런 중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획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키가 크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요, 큰 사람이 있죠. 그죠? 당연히 아빠가 키가 큰데 아들이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아빠 키가 어떻게 되지? 아빠 키가 작은데 아들이 클 수도 있고, 아빠 키가 큰데 아들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빠 키와 아들의 키는 중간,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키가 많이 몰려 있어요. 평균의 키로. 그런 의미입니다. 획이라는 의미가 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평균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아들의 키와 아빠의 키는 우리 상관관계 배운 것처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값이 형성이 되는데, 그죠? 아빠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도 어느 정도 커지는 이런 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키에 따라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귀직선으로 값들이 평균으로 몰려든다는 말이에요. 회귀직선은 평균을 의미하거든요. 각 x점에 따른 평균이에요. 각각의 x에 따른 이 평균 지점이 이 회귀직선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더 어려워졌나요? 그래서 이 회귀직선으로 회귀한다라는 의미로 회귀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회귀식이라고.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X축하고 Y축에 이 데이터 값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 값들을 우리가 잔차라 그랬죠. 그죠? 뭐냐면 여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잔차라고 불러요. 회귀계수에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귀직선으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회귀 모양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회귀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귀분석의 식을 만드는 공식이 있죠. Y는 AX 플러스 BX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배우셨죠?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회귀분석의 큰 의미는 뭐냐면 X축, 즉 인풋이죠. 이거를 인풋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통계에서는 우리가 독립변수라 그럽니다. 또는 원인변수, 그죠? 원인변수고요. 얘가 결과변수예요. 어떤 원인이 들어와서 뭔가가 막 처리가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회귀분석에서. 어쨌든 원인과 결과로 나눠지는데 이 안에 어떤 중간에 어떤 값들이 막 이루어져 있어요. 뭔가가 막 처리가 되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는 이 안에서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막 처리가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잘 보시면 뭐냐면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 값들을 다 플러스 해주죠. 기울기라는 거를 구해서 다 더해주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프로세스는 결국은 결합함수를 의미합니다. 즉 x의 값들이 여러 개 있으면 x1, x2 인풋이 있으면 즉 눈, 코, 입, 귀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이러한 정보들을 다 결국은 더해주는 거예요. 회귀분석도 어떻게 보면 더해주는데 더해줄 때 뭘 더해주냐면 이 회귀 개수의 값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면서 다 더해주는 거죠. 이 값들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회귀계수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봤을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중성지방 수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값들을 우리가 쭉 계산하면 이렇게 하나의 회귀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 회귀직선은 말 그대로 이 X축, 콜레스테롤 수치에 의해서 중성지방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값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일종의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하나의 직선을 구하는 거에 우리가 회귀직선이죠. 이 직선을 왜 구하냐면 X값이 들어오면 이 Y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즉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귀직선을 구한 다음에 X값들이 들어오면 그 값으로 막 계산해주면 Y값을 예측해주죠. 그런데 이 Y값을 가장 잘 에러 없이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회귀 분석의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용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뉴런을 이렇게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수학적 공식, 통계학의 공식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베이스예요.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은 y 절편이고요. 요 값은 x 값인데 x 값이 여기 1.278이라는 요 값을 요 베타 0와 베타 1의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게 기울기라 그랬습니다. 이 기울기를 구하면 이거를 왜 구하냐면 x 값이 들어오면 이 x 값에다 이만큼 곱해주면 우리가 y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어떤 예측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썼다면 컴퓨터에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표현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통계학이나 수학적 공식에는 이런 수학 공식을 쓰지만 컴퓨터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쓸 때, 기계학습에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바꿔서 그대로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뭐 이런 게 좀 틀려졌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x값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x값들을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바꾸는 거를 통계에서는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 또는 회귀계수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회귀계수. 회귀계수는 y 값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는 그 기울기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계학습에서는 회귀계수라고 안 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중치 값이라고 부릅니다. 가중치. 가중치라는 건 뭐냐면 이 값이 들어갈 때 이 값을 몇 배나 곱해줄지 빼줄지 나눠줄지 하는 가중치에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똑같은 수학 공식이죠. 1.278 곱하기 x값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를 다 곱해주는데 곱해주고 얘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 회계식 보면 나오죠? 얘 곱하기 더해주고 얘 곱하고 더해주고 얘 곱하고 더해주고 즉 모든 값들을 다 더해주는데 더해주기 전에 뭘 해주냐면 가중치를 각각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제 이제 바뀌었죠? 이해되시죠? 다 더해주라. 더해주는데 더해줄 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이 가중치 값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중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뇌세포마다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면 이 뇌세포가 자기 나름대로의 가중치 값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중치가 뭐냐면 이 뉴런에 얼마만큼 이 뉴런이 중요한지에 대한 값입니다. 가중치라는 게. 그럼 우리 뇌세포에 여러분들 뇌가 있지만 이 뇌에서 좌뇌, 우뇌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좌측뇌가 발달한 사람, 우측뇌가 발달한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예술이 더 잘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뉴런의 가중치를 설정을 하면 그 가중치의 값이 들어와서 이 가중치가 막 변하면 결과값을 얼마만큼 잘 예측해낼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는 이 가중치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학습입니다. 결국은 모든 뉴런들이 있는데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에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올 때 뇌세포마다 가중치 값을 가장 잘 세팅해주면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웨이트 값, 가중치 값을 조정해 주는 게 결국은 기계학습에서는 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러닝. 되셨죠? 결과는 간단해요. 모형은 되게 간단해요. 모형은 가중치 곱하기 우리 그 뉴런들마다 각각의 가중치 값이 있고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바로 뉴런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 값들이 들어오죠. 눈, 코, 입, 귀 해서 막 가중치 값들이 들어오고 아니 어떤 값들이 들어오고요. 그죠? 또는 다른 뉴런들로부터 값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값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런 값들을 여기 있는 이 뉴런의 그 앞에 있는 수상돌기에서 이 각각의 여기서 이 각각을 가중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뉴런에서 오는 값은 더 많이 계산해주고 어떤 뉴런, 이건 별로 중요한 뉴런이 아니야. 얘는 무시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이런 가중치들을 쭉 해주는데 문제는 이 가중치가 얼마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죠? 이 가중치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못 찾는데 이 가중치를 찾는 과정을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뇌세포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가중치를 찾아가느냐 이건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더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 더해줘요. 가중치에서 다 값을 더해준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주냐면 활성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자, 분류를 할 때 기준을 정해줘야 되죠. 자, 여러분들 어떤 값이 들어왔어요?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데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자를까요? 0.5에서 자르겠죠. 맞죠? 0.5에서 커트라인을 자를 거 아니에요. 0.5에서 딱 잘라서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 이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그게 임계치예요. 그런데 임계치가 무조건 0.5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0.5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1의 값이 더 많을 수가 있고 0의 값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임계치가 바뀌어요. 문제는. 딱 0.5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냐면 각 뉴런들의 가중치와 임계치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게 학습입니다. 자,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망의 종류에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 개가 있습니다. 퍼셉트론, 아달라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딥러닝, 합성곡 신경망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 구축에 필요한 이런 합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경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결합함수, 활성함수, 임계함수, 비용함수 이 네 가지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근데 함수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죠. 함수는 어떤 값이 들어오면 얘를 처리해서 바깥으로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서 막 처리해주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이 조금 퍼셉트론 아달라인까지는 쉬워지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함수들이 미분적분까지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개념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40년도에 맥컬럭이라는 사람이 워렌 맥컬럭이라는 사람하고 월터 피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57년도에 퍼셉트론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960년도에 아달라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XOR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80년도에 넘어오면서 요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전에는 뭐냐? 이 전에는 뉴런 하나 갖고 했어요. 하나의 뉴런이 어떻게 잘 계산해낼 수 있는지를 막 연구하던 시절이었다면 이때 뭐가 나오냐면 이 뉴런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신경망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쓰는 게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VM이라는 게 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넘어가면서 하는 게 이 딥러닝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에 개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배울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배울 거예요. 2시간이나 2주에 걸쳐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더 공부해서 더 나가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요 개념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줄 텐데, 요 그림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두 주에 걸쳐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걸 보면 아,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